바꿔는 라이트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십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 얘기는 둘이 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오늘 부직포를 입고 오셨는데. 그래도 뭐 하나 걸치고 왔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월도 벌써 이제 내일이면 20일. 그러네요. 벌써. 3분의 2가 네. 지나고 11월이 오고 2020년도 이제 2달 남게 되는 네. 셈입니다. 다 갔네요. 올해는 도둑 맞은 기분이에요. 왜요?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까 그래 맞아. 봄꽃도 못 보고 여름에 놀러도 못 가고 단풍도 못 보고 이제 네. 겨울 크리스마스도 마스크 쓰고. 휴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번에. 그쵸? 그러네. 네.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민폐인 그쵸. 시대를 네. 살다 보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은 크게 억울하진 않겠다. 제 가족을 포함해서 네네. 우리 빤스 목사님도 그렇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이런 시대에 감옥 간 거면 크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사실 다 감옥이나 마찬가지인데 10월도 벌써 3분의 1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올해 10대 뉴스를 또 우리가 또 결정할 텐데 근데 이 김용민이가 거리에 만찬에서 잘린 것도 10대 뉴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예. 저로서 넘버원 아쉽게도, 네. 뉴스였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네. 시덥지 않은 거면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오늘은 갈비입니다. 갈비. 식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따뜻해요 아직까지는. 자 올썸푸드의 그라비올라 LA 갈비식 간장 돼지 갈비찜. 뭐가 그 수식어가 기네요. 네. LA 갈비가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갈비 자체가 맛있어요. 그 뼈에 달라붙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LA 갈비의 핵심은 달콤 짭조름한 LA 갈비 특유의 양념 아닙니까? 간장. 뭘로 만들어요? 그 LA 갈비 양념은? 간장갈비찜이니까 간장이랑 설탕이랑 물엿 뭐 그다음에 이런 거 들어가지 물엿 않나요? 거기다 네. 이제 집집마다 과일 이렇게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하면 시원한 맛 나고 이렇게. 뭔가 예, 비법이 예. 있겠죠. 집집마다 달라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착한 오리로 유명한 올썸푸드에서 돼지 갈비를 또 만들었습니다. 더욱 맛있는 LA 갈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LA 갈비는 보통 소고기인데 네. 돼지갈비하고 좀 퓨전 같은 개념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푸짐하고 저렴합니다. 갈비찜 2팩 세트 800g 곱하기 2가 되겠는데 이게 15,500원입니다. 어머. 갈비찜 4팩 세트는 28,000원. 오, 훨씬 진짜, 낫네요. 예. 어떻게 이런 싸네요. 가격에 먹을 수 있겠어요? 1kg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가성비 좋은 4팩 세트. 이거 아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육즙이 풍부해서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보통 이제 양념 돼지고기는 퍽퍽한 경우가 많아요. 예, 솔직히 어렸을 때 양념 돼지고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그 추억을 깰 수 있을지 한번 일단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썸푸드 LA 갈비식 돼지갈비찜은 20년 비법 양념과 24시간 저온 숙성으로 정말 촉촉하고 쫀득합니다. 양념이 20년 전에 만든 양념이란 건 아니겠죠? 그러면 예. 이게 2000년. 네. 그렇죠. 예. 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든 간장은 그때 담근 거 아닐까요? 네네. Y2K, Y2K. 양념. 네. 예. 자 집에서 밥 반찬으로도 좋고 캠핑장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엄청 푸짐해서 고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남은 양념에 고기를 잘게 썰어서 볶음밥 먹으면 되지. 맞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고기보다 볶음밥에 더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양념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올썸푸드가 제대로 만든 LA 갈비식 간장 돼지 갈비찜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낮에 낮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갈비뼈가 좀 허전하더라고.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올바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네, 올썸푸드의 올썸이군요. 네. 네. 그라비올라 LA 갈비식 간장 돼지 갈비찜 지금부터 개봉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세상에. 어우 따뜻해. 따뜻해요. 아이고 야 고기가 정말 냄새도 이거 안에 있는 포장대로 그대로. 아유 좋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아 그래요. 오. 예. 고기는 여기서 잘랐고 실제로는 이제 잘라서 오진 않고 길게 와요. 있으니까. 이렇게요. LA가 저렇게 길게. 보세요 이거 아이고 연기 피어오르는 거 봐봐. 아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밥이 참 앙증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담겨 있어가지고. 오 예쁜데 말고 큰 데다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진짜 부드럽네요. 맛있는 돼지갈비 먹을 때 그 맛이에요. 우리 이현정이 어떠세요?
담백해요.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기름지면 반찬으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고추장 들어간 건 좀 매운맛으로 넘어가는데 간장 같은 경우는 느끼하면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진짜 담백하네요. 담백하고 육질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네. 이게 숙성을 오래 해야 돼지고기는 맛있거든요. 그럼. 안 그럼 퍽퍽해서 먹기 너무 힘든데 근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유 양념 고기 맛도 고기 맛이지만 네. 이 양념이 아주 정말 죽여주네. 젓가락으로 이게 누르면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갑니다. 네. 지금. 왜 LA 갈비라고 하는지 알겠다. 여기 떡볶이 양념이. 떡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어. 아, 떡이요? 네. 아 그러네. 진짜 간장 떡볶이처럼 양념이 맛있어야 간장 떡볶이 맛있거든요. 납작당면하고. 그쵸? 네. 너무 맛있겠네요. 이거 일단 고기를 먹고 밑에 있는 국물을 밥에다가 국물이 살짝, 있네. 국물이 있어. 살짝 네. 비벼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게. 잘 만들었다 진짜. 여기는 어딥니까? 울산푸드요? 푸드. 나쁜 기억은 지워지실 것 같아요. 지워졌어. 옛날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게 진짜 이제 이거 관훈 나이트클럽이 워낙 먹방을 잘한다고 그래서 네. 좋은 제품들이 몰려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보세요 최고의 그 고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몇 팩을 깐 건가요? 세 팩의 매출이 조금. 세 팩. 4명인데 세 팩이면 뭐. 우리가 좀 더 한 팩만 더 노력하면 처음에 우리가 돼지국밥 먹다가 저희 갈비까지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 내년쯤 되면 소갈비가 올 거야. 그래. 우리 열심히 하면 돼. 한 우물만 파면 돼. 이거 국물에다가 맛있겠네요. 찍어서 먹으니까 촉촉해서 훨씬 맛있어요. 지금 김용민닷컴 이제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에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줄 섰어요. 그죠? 근데 우로동에서 저기 신도림까지 줄 섰어. 저. 신도까지 네. 인간 뛰기로. 진짜 여러분 보세요. 윤식이야 돼지갈비를 이렇게 진짜 LA 갈비식으로. 그쵸? 양념 밥에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 네. 그죠? 김치만 한 조각 있으면 진짜 완벽한. 저는 잔파요. 파 쫑쫑쫑 썰어가지고 위에 딱 얹어서 네. 청양고추 조금 넣고. 아 너무 맛있죠. 그렇지. 네. 근데 저 김치를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좀 배추값이 아유. 14,000원이에요. 오늘 올해는 여름 내내 비가 와가지고 네. 여름에 내가 한번 대관령 지나갔는데 오렌지 배추를 비 오는데 따시더라고. 그거 저기 비에 젖으면 먹을 수 있나 그게? 전에는 가니까 고랭지 배추는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품이 아닐 때는 그래서 그냥 차 세워놓고 진짜 가져가도 되니까 5포기 뽑아가라고. 그러면 네. 아마 그거는 팔려고 가져간 게 아닌 모양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고랭지 배추는 좀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셔서 저희 배추장 부쳐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근데 고랭지 배추와 관련해서 이게 환경을 파괴한다는 얘기도 있어. 고랭지 그래요? 배추가요? 왜? 산을 이렇게 깎아서 하는 거. 깎으니까. 아. 잔디인 줄 알았어요. 저희 처음에 갔을 때 전부 다 파란데 다 배추인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그래요? 네. 야 국물이 죽여주네 국물이. 파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아이고 진짜 말이야. 네. 그 좀 쓴 듯한 여수 돌산 갓김치. 갓김치. 갓김치 네. 맞아. 갓김치의 갓이 네. 지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의 선물입니까? 그럼 술을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이거? 맞다. 이건 뭐 소주 아니죠? 소주. 돼지고기엔 또 와인이 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양념은 어떨지 모르겠네. 사서 먹는 밀키트가 나쁜 점이 뭐냐면 먹고 나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간을 안 그쵸. 세게 하니까. 그래서 꼬마들하고도 이렇게 먹다 보면 사서 온 밀키트 음식은 조리해서 먹고 나면 아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들이키는데 많이 안 짜고 심심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짜네. 네, 별로 안 짜요. 이거 자작자작하게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돼지갈비 너무 좋네. 이거 밥을 비벼 먹어야 세상에. 돼. 이렇게 연하고.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 이런 스타일의 돼지갈비를 하시는데 그 맛이 나네요. 그죠? 저희 시어머니도 돼지갈비를 많이 하시는데 돼지갈비 할 때 과일 같은 거 들어간 숙성이 돼야 살이 야들야들해서 맛있거든요. 안 그러면 소갈비만큼 맛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국물이 진짜 죽입니다. 납작당면 생각나시죠?
밥도 생각나고 당면도 생각나고 네. 고기가 부드러워서 그냥 뼈에서도 그냥 뚝거리네요. 그냥 국물이 사르르 녹아요. 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건 진짜 뼈대가 있는 갈비입니다. 갈비야? 내가 LA 갈비 너무 좋아하거든. 닭갈비보다도 뭐 사족을 못 써, 사족을. 특히 그 이 뼈를 발라 먹을 발골. 와, 그건 쪽쪽 빨아 먹는데 진짜 뭐. 뼈에 붙은 게 제일 맛있죠. 고기는 원래. 힘든데. 예. 먹긴 힘든데. 그거 못지 않습니다. 이게 또 돼지갈비는 살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뭐 애들 밥 비벼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살이 도톰한데 아주 야들야들해서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애들 밥 비벼서 구울 때 계란 후라이 딱 얹어주면 열심히 먹겠네요. 식감도 좋고. 네. 어우 좋아. 시간은 없고 애들 밥은 먹여야 되고 이현경은 그건 어떻게? 저는 계란이 제일. 계란 네. 거. 그 간장 비벼서 밥 비벼줄 때도 있고 아니면 김밥을 계란 안에 말아가지고 안에다가 요즘에 김밥도 다 재료 세트를 팔아요. 그렇지. 따로따로 볶거나 안 해도 그 재료를 지단에다 말아주면 애가 넉넉히 먹어도 되니까 네, 간장에 비벼주고 뭐 이런 게 좀 미안해가지고. 아, 그래요. 옛날에는 마가린이라고 있었어요. 마가린 너무 있었죠.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불량식품이더만 보니까. 아 그래요? 저희 딸은 너무 그거 완전 좋아해요. 지금도. 쇼트닝류로 만든 거 아니야, 그거? 엄청 먹었는데. 맛있잖아.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세대 엄청 먹었어 그 진짜 그거. 그럼요. 밥 우리 비벼 세대에, 먹어야죠. 그렇지. 거의 몇 세대에 걸쳐서. 엄청 먹었어. 아, 엄청. 그거는 진짜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요즘 아이들 버터 먹을 때, 치즈 네. 먹을 때 우리는 마가린으로 밥 그쵸. 비벼 먹고. 그쵸? 그때 버터 어딨어? 다 마가린이었지. 다 마가린으로 맞아요. 밥 비벼 먹고. 무슨 경화유인가? 뭐 경화유 아닌가? 벙커시유였나? 버거시유는 좋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버거시유 뭐 아스팔트랑 분리되는 그런 그거 거 아니에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거 아닌가? 우리가 숨 쉴 때 내뱉는 게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네. 네. 내 아는 어떤 분이 방송하다가 헷갈린 거야. 이걸 헷갈릴 수가 있지? 아 그런 거 헷갈려요 가끔 하다 보면. 일산화탄소라고. 입에서요? 연탄가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숨을 쉬고 네. 내뱉을 그 때. 산소는 먹고 내뱉는 거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네. 일산화탄소라고 해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방송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성비가 높은 분이다.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다 죽이는. 일산화탄소를. 뭔지 모르는 문과. 자, 고맙습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이보경 기자 이름이 이제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했었는데 네네. 조국 전 장관이 고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 예. 정경심 교수가. 아 예. 눈. 아유, 세상에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진짜. 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큰 문제가 돼버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MBC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분위기가 MBC 뉴스데스크 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 잠깐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송 전에. 방송 전에 네. 유튜브에서 음. 오늘 뭐 큐시트가 어떤 거다라고 아, 하면서 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이 실시간 댓글이 이보경 기자와 관련 댓글이 막 달려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달리거든요. 관심 오늘만 좀, 하더라도. 근데 다른 댓글들은 몇 번씩 언급을 해주는데 그 댓글은 기자들이 안 읽죠. 뭐라고 지금 MBC 답하니까.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매우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소송까지 당했는데 네. MBC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기도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MBC가 지금 아마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왔어. 그 상황이 왔어. 지금. 시민단체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MBC와 한국기자협회에 중징계 요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요구를 한 거죠. 이보경 기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MBC가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김용민 PD랑 저랑 좀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좀 언급을 꺼려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연차가 꽤 됩니다. 국장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싸웠던 분이잖아요. 그때도 같이 싸웠던 국장급 연배에 있는 MBC 직원들 가운데 최승호, 박성재 이 체제에서 중용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토로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만 같은 거를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제가 방송에다 얘기는 못하죠. 다 오프를 전제로 들은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럼 전부 반 어떤 최승호, 박성재 이 성향에 섰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 하는 얘기는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를 그분들이 비슷한 연배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잘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가타부타 요구들이 아마 앞으로 더 세질 건데 정경심 교수가 직접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MBC 내부 분위기는 아마 더 언급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보경 기자의 블로그를 그동안 쭉 봤어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상당히 기대했던 것 같고 특히 MBC가 한 1년 만에 김장겸 체제가 이제 퇴출되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되면은 뭐 김장겸이니 김재철이니 이런 사람들이 불려나가고 하여간 법의 심판받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모습도 느낄 수 있었고요. 굉장한 낙곰수 팬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엄청난 팬이었죠. 정봉주 의원 감옥 갔을 때 네. 응원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응원하고 팬 수준의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여러 이제 정치 성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 페이스북을 다 봤습니까? 얼마 많이 안 나왔어. 네. 201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있기 전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이보경 기자가 2014년 MBC 전체 블랙리스트 78인 중에 한 명이었고 기자는 19명인데 그중에 또 한 명이었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 시점이었어요. 2019년 8월 24일 올라온 글을 보면 단군 일의 최대 위선자 조국, 단군 일의 최대 도둑 이명박. 그래서 그 이후로 8월 24일 이후로 17번 2019년에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14번이 조국 전 장관을 맹비난하는 뭐 아주 살벌하게 씹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6일 총선 그 다음 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투표하는 그 사진을 올리더니 윤석열 총장의 두 손 비닐 장갑을 만회하고도 남는 많이 풀리태 깨끗한 손을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다음 날인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이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번 총선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글들을 계속 올렸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의 글도 계속해서 이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MBC가 이제 검언 유착 보도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동훈 말이 맞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총선 때 전국 360만 사전 부정표, 전라도 등을 뺀 약 150선거구에 평균 2만 3천에서 4천 표씩 투입 주장. 이런 그 서울대 앞에서의 그 사전 투표 부정을 주장하는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고 올 8월 1일에 올린 걸 보니까 진중권이 자기는 문재인 안 찍었다고 엊그제 밝힌 거 보고요. 저는 촛불도 광화문에도 나가서 나름 열심히 촛불을 들고 호남 출신인 남편 뜻을 받들기도 하려 문재인을 찍고서는 요즘 어휴휴 이런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구를 비난했었지 그때? 무슨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권경애 변호사. 네네네. 비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 얘기했었나? 근데 그야말로 헛스윙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 건과 관련해서도 뭐 역대급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떡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외모 관련한 이야기는 사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만이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윤석열하고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두 눈동자 사이가 너무 먼 게 눈이 좀 멀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지성 관련한 부위다. 지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외모 비하를 또 했습니다. 관상학 운운하지만은 이런 거 보면서 이분이 그 굉장한 어떤 그런 마음속에 분노와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어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MBC 경영진이 바뀌고 잘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직을 맡거나 지역사 사장으로 또 내려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급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어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MBC 경영진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저는 나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되신 분 말고 아까도 언급을 한 것처럼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안 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조금 정도가 좀 자기가 봤을 때도 심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겠대요. 대화를 나눠본 지도 좀 오래됐고. 얘기하자면 이제 섭섭한 거야. 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섭섭. 근데 왜 하필 그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이렇게 선회를 했을까? 그러니까 조국은 잘 나가고 나는 안 좋고 이게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 완전히 획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 진중권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이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모아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보경 기자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금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쓴 글들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평소에 상황이거든요. 봐오시던 제가 모습하고. 과거에 봤던 그분의 이미지나 그분의 걸어온 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뭐랄까 하여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논란이 터지고 아까 김현민 PD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돌아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 정부라 좀 비판적으로. 네.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건 좀 검찰의 문제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마치 이제 어용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당황스럽고 이게 좀 나아가 보면 우리나라 좋게 보면 뭐 교육제도 뭐 전반에 대한 얘기로도 발전할 수 있고 모두 발전할 수가 있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이 갑자기 좀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좀 문재인 편든다느니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이제 재판 결과나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좀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은 이미 본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게 다시 좀 되돌리기가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되는 내용만 좀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MBC로서도 뭐 어떻게 딱히 징계를 때리자니 고참급 기자인데 엄청 소가리를 하고 있죠. 네. 개인 SNS에 올린 글이어서 사내에서 그러니까요. 징계하기가 여러모로 구성 요건상 경향신문 하잖아. 강진구 기자 SNS에 글 썼다고 그걸 또 징계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이보경 기자만이 아니라 언론사들 보면은 기자가 자기 SNS에 글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의 어떤 의견, 결과 너무나 크게 다르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스럽죠. 사실 좀 미디어들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그 얘기를 좀 다시 꺼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기 잘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단호하게 단호한 결정으로.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독자를 모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정치인에 대한 뭐 어떤 호불호가 있고 뭐 개인의 그런 판단을 뭐 글로 옮기는 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어쨌든 이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부 독자들을 모독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네. 기자도 인간인데 막 그 독자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열분이 올라가지고 그런 글을 쓸 수도 뭐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방법은 뭐냐? 가짜 계정을 파가지고 내가 A야. 네. 가짜 계정이 B고. 그럼 막 그때- 그 댓글에다가 아니 A 기자 훌륭하신데 왜 당신이 10이야?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한 방식이었어요. 나중에 그게 걸리잖아. 더 큰 징계를 받습니다. 개망신이지 개망신 기본적으로. 그때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국장이었습니다.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수 기자들이 반대했어요. 오.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유일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나 진짜 그것 때문에 잘린 거야. 유일하게. 둘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문제사 밝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다 기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 근데 징계했어요. 네. 근데 징계를 그래서 했어요. 본인이 또 흔쾌히 또 받지 않았어요. 본인이 흔쾌히 받고 또 반성도 많이 했고.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 근데 했는데 아니 징계를 해봐야 뭐 자릅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그럼요. 일도. 네, 뭐 적지 않은 근데 징계이긴 약간 했으나 다른 얘기긴 한데 징계를 받을 거면 정직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봉은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아, 네, 그렇지. 저는 감봉 석 달 다 받아봤었는데 내내 억울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왜냐면 감봉은 진짜 못해. 정직은 일을 안 하고 일단 쉬지 않습니까? 아 일을 안 하고 감봉은 일은 일대로 하는데 월급이 깎여요. 그렇죠. 오. 30% 뭐 20% 이렇게 깎이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요. 아무튼 좀 그런 얘기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정직은 왜 당하셨어요? 아 정지가 전 감봉이었었는데 늦잠 자가지고. 늦잠은 잤는데 감옥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늦잠을 한 2번 연속 자고 방송 펑크를 2번 내가지고. 네. 아 그래서 저는 감봉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다닐 때 월급 명세서가 맨날 나오던 금액도 뭐 이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거기서 깎아서 나오니까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네. 일은 일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네. 정직이 낫다. 오늘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럼요.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글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회사가 편집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야, 그거 내려라. 아 SNS를. 더러는 사과도 하고 이런 권한 같은 거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은 필요하다면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소속원이라면은 그 말을 또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뭐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지. 그냥 말로 우선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과 조치도 요구할 수 있고 못 받겠다 그러면 뭐 징계를 받아야지.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 못 받겠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예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소통은 우리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그리 하시라고. 그리고 모든 직원이 자기 SNS에다가 회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밝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캐를 만들어서 부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부캐를 하고 싶은 말하고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름은 남의 이름을 뭐 갖다 쓰거나 도용하면 안 되겠지만 남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필명이다라고 판단되게끔 해서 활동하게 하는 게 낫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그 나름대로 명망은 다 회사의 일부분 자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기준선은 없다고 보는데요. 음. 회사도 그렇고 그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인이라면 서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은 지켜주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뭐 개인 SNS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막 그렇게 너무 험한 말을 쓴다든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SNS이긴 하지만은 여기 소속된 어떤 기자 언론인인데 좀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 너무 또 개입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적정선을 서로가 지켜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무너졌을 때 굉장히 심각한 고민점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그 이보경 기자만 하더라도 이거는 MBC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SNS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그래도 뭐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얘기를 부분은, 한다는 게 네. 예. 사실 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잘리게 된 것도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잘렸지 한마디로. 조용기 목사를 비판했어요. 네. 조 목사에 대해서 뭐 욕설을 써가면서 그러진 않았고 다만 좀 이름 갖고 희롱을 했지. 조용기 목사님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뭐 그 정도는 뭐. 아닌데. 뭐냐면은 스포츠 투데이 아시잖아. 네. 조용기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교회 돈 갖고 신문을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 살색 잉크가 많이 모자란 신문이었어요. 수시로 그냥 벗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 돈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당시 그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몇몇이 나섰는데 그 사람들을 잘랐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건데 그때 내가 뭐 무슨 누가 내 홈페이지를 보냐고 만들었는데 내가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 당시 페이스북이 있었습니까? 트위터가 있었습니까?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회사에 이제 알려지게 됐지. 그래서 결국 잘렸어요. 해고시킨 건 아니고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의원 각도를 사직을 내게. 한 셈이 네. 됐는데 아니 그거 보면서 내가 무슨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사실을 왜곡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한 건데 이게 이 회사에서 공존할 수 없다면 그 언론사는 좀 병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즘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에 극동방송은 요즘도 안 됩니다. 예, 이건 아주 뭐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그때나 오너가 같잖아요. 네. 오너가 같아요. 제가 예. 식견이 짧았습니다. 네, 그래요. 극동방송에 한번 다들 저기 언론인들이 한 달만 근무를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 언론계는 평정이 될 겁니다. 말 잘 듣는 언론인들만 남는 네. 평정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현경 앵커 어떤 네. 이야기 해볼까요? 아, 지난주에 제가 되게 의문스러운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미디어 오늘에도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에 그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 브리핑 코너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 취임하는 소식이어서 이걸 아이템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기사 검색을 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 기사가 나온 지 한 몇 시간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음.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승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된다. 현대차그룹 20년 만에 총수호체가 다 단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단독이에요? 예, 신문사가 다 다른데 네. 내용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20년 만에 아버지 대신에 회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뭐 단독이야. 나도 뭐 그건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이상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재벌 회장과 내부의 일들이니까 뭐 내밀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몽고 회장이 많이 아파서 정의선 회장한테 승계를 해준다. 근데 얼마 동안 아팠다면 좀 독특한 사실 들어있다면 단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 다음날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격한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다 단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가 올라온 시간도 다른데 저게 왜 단독일까? 왜냐하면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상 가능한 내용인데 그리고 시간이 다 다른데 그럼 누가 단독인가? 뭐가 단독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대차 그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자 한 사람한테만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된다는 얘기를 했을까?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동시에 뿌리지 않고 누구 신문사에만 줬다 그러면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기사가 저게 왜 단독이 됐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6개 회사에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회장이 된다는 기사가 단독이었다는. 아, 그날. 6개 부분에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신문이 단독은 단독이었어요. 5시 51분에 올라왔고. 제일 먼저 올렸어. 예. 매일경제가 6시 6분. 그다음에 이데일리가 6시 11분. 그리고 매일경제가 다시 현대차 회장 취임이라는 기사를 올렸을 때가 7시 39분. 그리고 7시 51분 서울신문 5시 그 다음날 오전 5시 6분인데 다 단독이 붙어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동도 사실 대동소이하고 또 특별한 기사가 없었어요. 제가 다 들어가서 봤으니까. 근데 이 단독을 달아야지만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네.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단독이 붙어 있는 기사를 먼저 이렇게 클릭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단독 남발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예전에 잔이윤 씨 타계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팩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3시간 후에 단독이라고 하는 기사가 10시까지 7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독이면 좀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포털에서 많이 검색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롯데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오랫동안. 그 당시에 재벌가들 취재를 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산업부나 경제파트너 기자분들한테 맨날 전화를 했어요. 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격호 회장이 롯데호텔 몇 층에 자신의 집무실이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집무실이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부터 시작해서 산업부와 경제부 기자들한테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없냐고 가본 적 있냐 우선. 거기 집무실 근처를 가본 적이 있냐. 그리고 거기에 뭐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 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인상이 우리나라에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재벌 내부나 가족들과 관련된 정보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사실은 뭐 들춰봐야 좋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아마. 노출이 예.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부장 급 이상이 돼도 사실 접촉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도자료로 나오거나 아니면 홍보실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기사가 좀 독특하게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이날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온 기사에 좀 다른 기사라고 하면 이런 거 정몽구 현대차 지금 명예회장이 아팠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이 정도 기사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독이라고 보도할 것 같으면 최소한 궁금해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경제 채널을 비롯해서 그 다음날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기사 혹은 이제 승계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현대에 대해서 네. 정의선 예, 그러니까 승계를 하게 될 때 물론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영자일 수는 있지만 승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현대차의 사실 실질적인 내부 경영을 어느 정도는 맡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벌써 뭐 코나 전기차 불나고 3일 만에 불났잖아요. 그렇죠. 난리죠. 그 전에도 이미 사실 코나는 열 몇 번의 화재가 있었고 사실 원인도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차량 자체가 전소가 돼서 근데 그런 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도 정의선 기사를 꽤 주목해서 봤거든요. 긍부정으로 기준을 선을 나눠버리면은 이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거의 99.9대 1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현대가 뭐 최대 광고주 중 하나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긍부정으로 나눈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제가 굉장히 골 때렸던 기사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 정의선이 밥상머리에서 겸손한 리더십을 배웠다. 저 그거 못 봤어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인간 정의선이. 네, 매일 오전 5시 가족과 식사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숱하게 들었다. 이런 가족 내용을 식사 소개를 자리에서. 합니다. 이거는 현대차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리고 그렇죠. 다 알려진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걸 다시 기사를 쓰는 것도 문제인데 제일 조선일보 이 기사에서 골 때렸던 게 하이라이트 뭐예요? 하이라이트가 정의선 그 수석 부회장이 오른 뒤에도 서울 양재동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1층 정문과 로비를 통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뭔데요? 1층은 아버님께서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은 지하 주차장 통로를 이용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랑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일보와 맞먹는 수준의 골 때리는 기사가 있는데 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의선 회장된 날 특식은 왕갈비탕. 정말? 왕갈비탕. 진짜요? 왕 회장이 즐겨 먹던 음식 하면서 얼마나 이 음식을 선대 회장께서 좋아하셨는지 뭐 이런 구구절절한 기사를 써놓습니다. 야, 이거 압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되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제가 아는 사장님이 2차 전지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하세요. 중소기업인데 그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성장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우연히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그때 수석 부회장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거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한 15년 뒤에나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녀야 되나 보지.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물론 이제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긴 한데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일말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체에서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하청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10년이나 15년 뒤에나 가능할 만한 얘기를 마치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혹은 내년에 가능할 것처럼 또 이제 기자분들도 기사를 그렇게 쓰고 특히 제가 이제 경제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기술과 관련된 건 잘 모르잖아요. 저도 문과인데 기자님 느끼시지 않아요? 뭐 반도체나 아니면 수소전지에 들어가는 뭐 테크닉적인 내용을 들어오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그렇게 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보니까 이 단독을 활용한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독이라고 하는 게 아까 김용훈 PD가 얘기한 건 예상 가능한 조금 더 빨리 캐치했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중에서 일부분을 한 그런 단독들이 많고 실제로 단독 기사들 중에
본인이 정말 따로 취재를 해서 발굴한 기사는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남발이라고 하는 게 클릭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신뢰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예. 근데 아마 당분간은 현대차도 그렇고 정의선 회장을 못 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해결해야 될 게 세습 경영 이거는 뭐 더 이상 예. 대한민국 땅에서는 네. 논란이 안 돼. 논란이 안 네. 돼. 근데 지금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은 했잖아요. 예. 불법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네.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급하게 하느라고 재판을 받고 있긴 네. 합니다만 현대는 지금 그거를 못 풀어요. 아직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면은 다니겠죠. 결국 언론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도움을 주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광고나 광고를 뭐, 기대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안 조질 겁니다 아마 그 아, 못- 문제는 안 그쵸. 건드릴 거예요. 당분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정의선도 그렇고 이재용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냥 인간 전두환 이래 가지고 막 이른바 이제 독재자를 속된 말로 이제 빨아주는 그런 기사를 썼다면 지금은 이제 그 대상이 재벌 회장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기사 보면은 네. 뭐 이재용도 뭐 밤낮 없이 뭐 비즈니스 하느냐고 뭐 코로나 검사를 하루에 몇 번을 받았다든지 맨날 그 사진 보면 네, 뭐 이런 사진 맨날 등장하고 요즘엔 꿇어앉은 사진 자주 나와요. 그게 이제 겸손해 보이니까 이렇게 꿇어앉고 귀를 이렇게 맞댄다든지 얼굴을 마주친다든지. 네. 아예 진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어느 경우엔 조인트 까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여주세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은 끊임없이 소환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머에 여직원들 배꼽 잡았다. 왜? 예. 어느 매체입니까? 어느 매체더라? 헤럴드 경제였습니다. 맞아. 어떤 유머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여성 승진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건희 회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가정일과 회사일을 하다니 대단하다. 남자들에게 시키면 못할 것이고 나부터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해서 좌중에 배꼽을 잡게 했다. 배꼽을 잡을 유머입니까 이게? 그 유머 맞아? 그냥 훈시 아니야? 안 웃겨 그냥 같이 해. 그게 뭐가 웃겨? 이건희 회장이 유머를 섞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근길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면은 왜 출근하셨는가라는 질문에 그냥 할 일이 없어서라고 하는 등 가끔 농담도 한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농담입니까? 예, 그래요. 아, 실제로 뭐 저는 이제 기사를 다룰 때 기업체 기사를 다룰 때 이제 안 했으면이라고 대놓고는 말씀 못 하시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진행을 할 때 아이템을 하는데 어쨌든 그 기업체와 관련된 뉴스였는데 네, 안 했으면 그 회장님이 한번 지나가시니까 안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 이 기사도 보니까 이건희 회장 발언에는 절제, 충격, 암시, 유머 화법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며 업계의 감성 경영과 공격 경영의 메시지로 확산되어 왔다. 뭐가 공격일까요? 야, 나 참 정말 이러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즘 총수와 관련해서요. 음. 다크호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고 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 신청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물어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나왔다라고 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런 여론이 많더라 이런 거를 내놓았던 연구소거든요. 이번에도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호감도 급등 아,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이렇다 이런 조사 결과를 또 내놓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런 선거를 뽑힌 다크호스들이 사람도 아니고. 은근히 많아요 지금. 아유,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네. 6개의 단독은 제가 참 오랜만에 봐요. 그만합시다 좀. 아이고 진짜. 이 JTBC가 이제 단독을 안 달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청률이 요즘 안 좋아서. 예전만 못해서 1%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3.7%뭐 이렇게 아니, 나오던데 1%대입니다. 이 보십시오. 내가 예언합니다. 반년 안에 손석희 다시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다시 나온다고 난 예언합니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재판 네, 결과 나왔죠. 결과도 나왔고 음. 그리고 워낙 지금 JTBC가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난조예요, 난조. 음. 네.
뭔가 구심점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난조였어요. 그 전에. JTBC가? 예, 손석희 사장이 오기 전에 이게 이제 종편이 힘든 게 수습 위주 주로 있고 이렇게 경력이 공채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문화에서 온 분들이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월급이었대요, 정리하는 게. 다 김영훈 PD 20% 올려서 왔는데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보다 많은 거예요. 전 직장에서 20%니까요. 그러니까 채널에 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받던 연봉이 약한 데서 온 차장 기자는 거기서 20%를 올려서 왔으니까 더 많이 받던 후배가 20% 상향해서 스카웃돼서 오면 월급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기자 왜 그 연차가 비슷한데도 월급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주지면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정리하는데 1년 안에 안 되더라고요. 최소 4, 5년 정도 걸리는데 손석희 사장이 처음 와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정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랑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믿고 따라오면 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90점을 만들어서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된 케이스였는데 한 사람에 사실 의존한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저 JTBC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저희 저널리즘이 이제 모레 네. 드디어 발행됩니다. 네. 일면에 손석희 얘기가 있습니다. 오. 박진성 시인의 굿바이 손석희입니다. 예. 예. 박진성 씨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간사가 박진성 시인의 글이 돼버렸어요. 예. 아주 알찬 내용입니다. 24페이지로 증면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광고는 고작 2페이지, 나머지 꽉꽉 채워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께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좀 크죠? 예? 글씨체도 이제 크게. 그렇습니다. 커야 됩니다. 네. 안 보여요. 예. 큰 글씨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한 저 글씨 줄이면은 16페이지로 할 수 있었는데 네. 좀 키우자. 페이지가 넘어가도 된다. 해가지고 좀 열심히 했고 나름의 좀 단독이 몇 개 있습니다. 오. 곧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재밌어요. 또 얼마나 제가 디테일을 많이 합니까? 예, 김용민이가 만드는 우리 언론 비평 신문 저널리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신문으로 좋은 언론 비평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널리즘 보니까 나는 뭐 1년 정도는 나온 줄 알았더니 한 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한 번 나오고 땡겼어요. 한 번이었나? 네. 그래요. 한 번밖에 안 나왔더라고. 일제시대 때니까요. 뭐. 예. 네. 근데 그 한 번 나온 그 신문에 필봉의 공세, 공세 필봉 필봉. 네. 그게 실렸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야, 아주 그냥 영혼을 쓸어 담은 예, 그렇죠. 영혼을 쓸어 담은 짧고 한 번의 이제 굵게 취재기. 네. 짧고 굵게 여러분 저희는 한 번도 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 2호로 해볼까? 1935년에 계승한다라는. 2020년에 이제 복간을 내가지고 2호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널리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아침에 상암동에서 한번 무료로 한번 나눠드릴까 그것도 생각을 처음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좀 멋있는 신문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문중님께서 저널리즘 창간 축하금 5,000원을 보내지 마! 5천 원 갖고 그 신문을 만들어. 예. 네. 한 달에 얼마죠? 예? 한 달에 얼마죠? 뭐가요? 저널리즘 구독료 한 달에 에이, 지난번에 6,000원 곱하기 2개니까 12,000원. 12,000원. 네. 그렇습니다. 5,000원이면 한푼값도 안 되네요. 아, 그러네요. 또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는 네. 한번 3,000원 들어오나? 3,000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한 반 찢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12년만. 12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